자, 2024년 개정세법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좀 말이 어려운데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 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업을 개시를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 왜 합니까?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잘 관리해주기 편하라고, 국세청이 관리해주기 편하라고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하는 게 바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시 20일 이내의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래 누가 직권 등록할 수가 있냐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등록하고 이제 가산세까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있는 제도에다가 추가적으로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 사업자.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본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원래 있는 직권 등록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경우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보통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이 없어도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직권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전자용역 공급의 공급 시기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시기의 원칙, 일반 원칙은 언제입니까? 일반 원칙이 재화는 인도 시점, 공급 시기. 용역은 재화는 이렇게 할까요? 용역은 언제예요?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이게 일반 원칙이죠. 재화는 인도 시점, 용역은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급 시기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는 이 일반적인 원칙, 공급, 일반 원칙. 이 원칙인데 요거 예외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세금 계산서를 뭐 했다? 선발급했다. 뭐 후 발급도 있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 선발급 위주로 볼게요. 자, 선발급한 거를 뭐로 보겠다? 공급 시기로 보겠다. 원칙은 언젠데? 요때 일반 원칙으로 따지면 인도 시점이나 영무 제공 완료 시점인데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뭐로 보겠다? 그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겠다라는 우리가 제도가 있었는데 이 세금 계산 선발급이 두 가지 또 유형이 있는 거죠. 선발급이 첫 번째는 대가를 수령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 공급 요 시점에 요 선발급한 시점에 뭐 하는 거예요? 선수금을 받은 거죠. 아니면 발급한 다음에 며칠 이내에 선수금 받아야 돼요? 7일 이내에 받거나, 맞나요? 7일 이내에 받거나, 아니면 30일 이내에 받아도 되는데 30일 이내에 받으려면 매출자와 매입자 간에 서로 약정이 있어야 되죠. 약정. 아니면 뭐 그 전에 미리 받아도 되고, 선수금. 뭘 발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전에 먼저 선수금을 받아도 되고. 그런데 이때 또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 선수금을 받으면서 이 실질적인 이 일반 원칙, 공급한 시점하고의 동일 과세 기간이어야 된다. 과세 기간이 뭐여야 된다? 동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가 수령한 선발급이라고 한다면 아니다. 대가 수령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급, 선발급한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겠다라고 한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죠. 첫 번째가 장기 할부 판매. 두 번째가 전기료 같은 거, 전기요금 같은 거. 전기요금 같이 그 공급 그 시기를, 구간을 자를 수 없는 거. 또 대표적인 거 부동산 임대 용역도, 부동산 임대. 요 3가지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공급 시기로 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있던 거죠. 자,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 특례. 자, 아래의 경우에는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데 대가를 수령한 경우도 있고 대가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급 시기로 보는 경우 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전력과 같은 거, 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임대 용역. 자, 그런데 이게 추가된 거예요.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습니까? 선항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외국 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거 뭐냐면 우리 수출하잖아요. 수출하면 뭐 해야 됩니까? 배를 띄워야죠. 물론 비행기도 타고 갑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배로 운송하는 해외 선적을 이용한 운송이 많다고 보는 거죠. 배를 띄워야 되는데, 이거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 운송업자가 배를 잘 선적했다고 그 증명서를 발행하는 게 선하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하증권은 선화증권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 일본식 표현이냐 뭐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한데 혼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운송업자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선하증권의 의미는 선적을 잘했다, 내가 이 물건을 잘 인수했다라는 개념도 되고, 그것을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어딘가 가서 누구한테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선화증권 키가 있는 사람한테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화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 즉 선화증권이 있어야지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뭐 증표로, 거래 증명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선화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 선화증권이 발행돼서 지금 외국 항행 용역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지금 아까 대가를 받아야지만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뭐 할 수 있었어요? 공급 시기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선화증권이 발행됐다라고 하면 그건 세금계산서 발행한 시점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공급 시기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수출하고 할 때 뭐 한참 몇 개월씩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가를 받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그걸 공급 시기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몰랐는데요. 이게 벌써 개정이 된 지가 좀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의료 용역이 대표적인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면세 용역입니다. 의료 용역이. 그런데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그러니까 원래는 면세 대상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은 가축은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소 농장에서 소 키우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질병 예방 주사 같은 거 맞는 거. 제가 개를 안 키워서 이거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반려동물 관련된 거는 면세가 아닌 과세인데, 다음에 해당되면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면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세 대상의 내용이 보시면 아까 질병 예방만 면세 대상이었는데 이제 치료 목적이 추가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웬만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치료도 면세에 해당될 수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면 전부라고 하진 않고 동물 진료 용역에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에서 지금 고시된 게 한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많이 그 병원에 오게 되는 병들이 위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면세로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동물병원의 금액이 싸졌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체감을 못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동물 진료 용역도 이제 면세라고 볼 수 있겠다, 무방하겠다. 앞으로는 이제 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이게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제도가 조금 새로 생겼다, 특례 대상으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면세에 관련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만 또 다른 내용도 좀 슬라이드는 없지만 하면, 우리 이제 먹는 거, 그쵸? 우리 식용, 비식용, 농수축산물, 쌈물, 이제 국내의 경우에 해당되면 다 뭐예요? 면세예요. 근데 우리가 수입했다, 해외에서 들어왔다, 국외에 해당된다. 그럼 식용은 원칙적으로는 면세이고, 우리가 비식용은 뭐다? 과세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조금 확장시켜보면 식용이 면세이 맞는데, 식용 중에 수입할 때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라고 되어 있었는데 또 이게 제도가 이렇게 되면 누구도 과세가 되냐면 커피나 코코아 두 같은 거 이것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온 국민이 커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커피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뭐 하겠다? 면세하겠다. 요 제도가 지금 연장이 됐다. 예.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을 꼭 이런 것까지 문제 전 선생님을 1급에서 문제 내면 너무 문제 열심히 내셨다. 너무 지역적인 거 가지고 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얘기할 거. 우리 그 면세 품목 중에 원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부나 김치, 젓갈류, 이거 원래는 1차 가공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면세가 되려면 운송 목적의 포장, 그러니까 규격화된 포장이 아닌 운송 목적의 포장은 면세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풀무원 두부, 종갓집김치 이러한 규격화된 포장. 원칙적으로 뭐였냐면 과세였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얘를 뭐로 풀어줬냐면 면세로 풀어줬는데 얘가 또 연장돼서 얘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면세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세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뭔가 경기가 좋고 나쁘고의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원래 있던 내용 법조문이 그대로 두면서 조특법이나 이러한 시행령으로 조금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그 책의 교정 내용도 좀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래는 그 반려묘와 같은 그런 동물과 관련된 그 진료가 과세인데 아닌 것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그 중에 조금 치료 목적까지 포함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걸 면세 대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가라는 조금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확정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린 게 아까 우리 면세가 해당되는 게 원래는 식용 중에서도 과세되는 항목이 있었다. 관세라고 하는 수입 시에 관세가 부과되는 거는 이제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또 뭐가 되고 있다? 면세가 되고 있다. 또 두부김치, 젓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또 규격화된 포장도 면세에 속하고 있다. 연장됐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주택과 이제 부수 토지 임대 용역의 면세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택이 있는데 당연히 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로 본다면 건물의 5배, 도시지역 외에는 10배 곱해서 산적된 면적까지는 토지가 면세로 해당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뭐가 추가됐냐면요.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토지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분양 같은 걸 받으면 보통은 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다 분양을 받는 거예요. 나의 지분율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토지는 국가 거예요. 국가 거고 건물만 분양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매월 뭘 내야 되냐면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토지 임대에 대해서는 뭐로 보겠다? 면세로 보겠다라고 내용을 추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면세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건 저술, 음악, 무용, 배우, 가수, 감독, 직업, 운동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강사, 대표적으로 강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건, 그러니까 면세 요건을 갖추려면 개인이 또 뭐가 더 없어야 돼요? 물적 시설이 없어야 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화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좀 까다롭게 명확화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까지는 똑같은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혹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그러니까 뭐예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실질적으로 쓰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자처럼 매일 와서 날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요건에 대한 확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면세 대상의 대표적인 게 교육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교육 용역은 면세다라고 보면서, 우리 뭐 무도학원하고 우리 자동차 운전학원은 면세가 아니다.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어린이집이 원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인데, 교육 면세인데, 어린이집은 그동안 과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물론 어린이집이 이제 보육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의 칠세 과정과 유치원의 칠세 과정이 통합 과정, 누리 과정으로 이제 합쳐지면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겠다라고 막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운영되는 곳들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뭐로 보겠다? 교육 용역으로 보겠다. 그래서 면세 대상 확대에 우리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입자 발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데요. 제목이랑 조금 상이한데 뒤에 있는 내용이랑 좀 겹친 것 같네요. 자, 매입자 발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건 좀 특이한 경우죠. 원래는 누가 발행해야 됩니까? 매출자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매입자가 발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부도나 폐업이 났고 공급계약이 해자가 변경돼가지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제외하고 또한 뭐예요? 공급자가 주소 등을 국외로 이전했거나 외국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행방불명 어딘가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증명이 된다면 누가 발행할 수 있어요? 매입자가 이거 변경된 사유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업자의 매입한 사업자의 어떤 권리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제목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요거하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 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합니까? 매출자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매입자가 아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근데 그 신청하는 기한이 원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몇 개월 이내였는데 6개월 이내였는데 이걸 1년으로 더 넉넉하게 늘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늘어났고 6개월 해도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까지 늘어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수정 사유도 증가됐고 또 신청 기한도 1년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매입자가 어떠한 그 사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쵸? 예, 이 경우에 원래는 이러한 내용들을 내는 거였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거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판매대행 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 서류도 인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또 추가해보면 우리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그 금액의 몇 프로까지 1.3%까지 공제를 해주죠. 얼마 한도로? 1,000만 원까지 한도로. 요게 원래는 얼마로 바뀐다고 했냐면 1%로 낮아지고 한도도 얼마로?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라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요게 이제 취소되고 그대로 그냥 1.3% 해주고 1,000만 원까지 한도로 지속된다. 그래서 공시했던 내용이 이제 교재에 반영된 경우에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 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 다시. 좀 경기가 많이 안 좋긴 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뭐 저는 제가 성인되고 나서 경기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요즘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우리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베네핏을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수당 얼마? 200만 원에, 200원 아니지, 200원. 건수당 200원. 그래서 100만 원 한도.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요. 원래 있던 제도죠. 그런데 보시면 원칙이 뭐예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익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이면서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총수익금이 3억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면 직전 연도가 없는 누굴 추가한 거죠? 신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도 포함을 시켜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요것도 되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거 뭐냐면 간이과세 제도, 우리 일반 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해서 직전 사업년도 우리 뭐 가지고 공급 대가 가지고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부가세를 신고하는 구조가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아시다시피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만들어 놨잖아요. 부가율에 따라서. 그런데 간이과세에서 포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일반과세자로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일반과세자는 세금 많이 내는데 왜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그 얘기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어떤 거래처를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처에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받기를 원하고,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뭐 할 수 있어요? 회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이과세자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겠다, 영위하겠다라고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었어요. 포기합니다. 그건 제도는 있어요. 근데 포기하고 나서도 다시 3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간이과세자,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를 뭐 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는데 효력이 3년간 적용됩니다. 그런데 요 내용에서 하나가 추가됐는데 3년 이내라도 뭐예요? 포기 신고의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래서 3년 이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포기 신고 철회 근거를 마련됐다. 요게 또 이번 개정 내용에서 또 좀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자, 2014년도 부가가치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내용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